안녕하세요. 퍼들립사입니다. 2021년 9월 12일 12시 25분을 기준으로 하여 고 송정민 군 사건 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 촉구에 관한 국회 동의의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맺은 값진 열매입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2만 명의 국민들이 한강 실종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하였으나 청와대의 답변은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부실 의혹 수사 가득한 경찰 입장 재확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국회 동의 청원 10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경찰 관계자분들의 엄밀한 과학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을 비추는 모든 CCTV의 공개 역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정민군 사망사건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국민의 초관심사가 되어 있고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전체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희 역시 본 사건을 분석 검토를 하게 되었음에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본 사건의 실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즉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쌍방양쪽 어느 한 곳도 억울함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억울함이 없는 것이요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억울함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울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민군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민이가 물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들어가다 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민이 신발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영상은 정민이 핸드폰으로 찍은 1시 48분 영상에서입니다.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하면서 찍은 영상에서 핸드폰이 땅바닥을 향해 춤을 출 때 돗자리 옆에 벗어놓은 정민이 흰색 운동화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그런데 그 정민이 운동화가 촬영되면서 함께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정민이의 발의 모습입니다. 정민이는 이때 신발을 벗고 돗자리 위에 서 있는 자세였으며 흰색 양발을 신은 모습 그대로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 촬영 화면으로 말미암아 돗자리 옆에 벗어놓은 흰색 운동화가 바로 정민이의 것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민이는 신발을 벗고 흰 양발을 신고 서 있는 발과 다리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함께 있었던 피해자는 본인의 신발을 정확하게 신은 채 길가로 달려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돗자리 옆에 벗어놓은 흰색 운동화는 정확하게 정민이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민이는 148 영상 촬영 때 분명하게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돗자리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 그와 연관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2시 18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데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8 사진에서 정민이의 모습이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가 신고 있던 신발은 흰색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는 발등 보호대 설포가 있습니다. 운동화의 발등 보호대 설포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고 있는 사람의 발등과 발목을 덮으므로 발등과 발목이 앞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긴 바지를 입었다면 바지의 아랫단과 운동화의 발등 덮개로 가려져 사람의 발등과 발목이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동화를 신은 모습과 신지 않은 모습을 실제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그 위의 바지 하단 부분과 운동화의 발등 보호대 슬포로 인하여 가리워져 발등과 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화를 신지 않았을 때는 앞쪽에서 발등과 발목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18의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때 정민이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할 운동화의 발등 보호대 슬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민이의 발등의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만약 정민이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였다면 정민이의 발등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218 사진에서 분명하게 정민이의 발등이 보이고 있으며 운동화의 발등 보호대 슬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시 18분 정민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뒤로 그대로 넘어질 때 그때 이미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을 신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시 18분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질 때의 그 넘어진 위치는 원래 정민이가 돗자리를 펴놓고 놀던 와이나무 앞쪽이 아닙니다. 218 사진을 찍은 3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그 위치 주변에는 술병과 음식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0시 36분 사진을 보면 정민이 돗자리 부근에 분명히 4개의 술병이 보였고 1시 40분 영상에는 뭔가 음료가 담겨있는 비닐컵과 홈런볼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1시 55분 골든건 영상에는 따지 않은 참이슬 640ml 페트병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된 삼겹살 음식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민이가 2시 18분 쓰러져 있던 위치 주변에는 있어야 할 이러한 술병과 음식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민이가 2시 18분에 쓰러져 있던 위치는 정민이가 술 먹고 놀던 와이나무 앞 돗자리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시 18분 쓰러져 있는 정민이 옆에서 피의자는 까치발로 쪼그려 앉아 정민이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3번 목격자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 CCTV 화면에서 정민이가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된 중앙나무 왼쪽 편 또 다른 배수로 위치에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한 명 포착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 2시 21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도 오른쪽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는 목적이 아니었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동하는 가운데 원형 미끄럼틀이 있는 곳 주변 밝은 곳을 지날 때 이 사람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게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그 모습은 흰팔 테두리를 가진 어두운 색 꽈잠을 입고 있으며 가방을 둘러맨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방을 둘러맨 모습은 337 달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이렇게 2시 21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곳, 즉 중앙나무 왼쪽편, 또 다른 배수로의 위치가 바로 정민이가 218 때 쓰러져 있던 위치임을 역으로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Y나무 옆 배수로와 또 다른 배수로 사이의 간격은 약 10m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줄자로 재어보니 약 10m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민이는 원래 술 먹고 놀던 곳과는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배수로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3번 목격자의 218 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민은 스스로 이곳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정민이는 이동되기 전 이미 의식을 잃었고 누군가에 의해 원래 놀던 위치에서 이 또 다른 배수로의 위치까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시 25분에는 2명의 일행에 의해 태커 옆 나무숲으로 옮겨져 숨겨졌고, 이후 4시 23분에는 다시 수상택기 택시 승강장 부근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 여학생의 정언과 7번 목격자들의 정언을 살펴볼 때 이곳 승강장 부근에서 강물 속으로 투척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3 여학생도 첨벙 또는 팡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고, 7번 목격자들도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첨벙하는 소리는 바로 의식을 잃은 정민이가 물속으로 던져질 때 물과의 부딪힘 속에서 나는 소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 정민이는 차가운 한강 물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때 정민이는 신발을 신지 않고 흰색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48 영상 속에서 정민이가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사실과 218 사진 속에서 쓰러져 있는 정민이 역시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사실과 4월 30일 한강 강물 속에서 정민이가 발견될 때 역시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사실은 149 때 어떤 목격자의 정언을 참고하면 우척불의 가격에 의해 정민이가 의식을 잃은 이후 줄곧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지기 전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중간에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간에 깨어났다면 본인의 신발을 신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저는 정민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148 영상을 보면서 양말을 신고 있는 정민이의 발 모습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명확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민이 핸드폰의 148 촬영 영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정민이 사망사건의 첫 시발점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헛된 희망 저버리고 와 라는 정민이의 말과 피해자가 달려나갔던 길가에서 춤을 추던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매우 긴장감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든지, 피해자가 본인의 핸드폰을 몰두히 보는 모습, 피해자가 정민을 향해 왼손을 들고 심각하게 가리키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가 정민을 향해 다가올 때의 긴장감과 그것에 맞추어 정민의 핸드폰이 땅바닥을 향해 춤을 추는 모습, 피해자가 중간까지 와서 멈추어 서자 그 순간 정민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이 갑자기 멈추고 꺼진 점들, 이러한 전체 모습들은 매우 긴장감과 두려움이 겹쳐있는 본 사망사건의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민이는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에 의하면 소위 우측볼에 강하게 타격을 당하였고, 그 충격의 힘에 뒤로 밀려나면서 주저앉았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고 Y나무 왼쪽 편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망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사건은 정민이의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 148의 촬영 영상과 152의 촬영 영상과 155의 촬영 영상, 그 사이 시간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본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민이의 핸드폰에 촬영된 5개의 영상이 있어서 영상의 조작과 타임라인 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타임라인 조작이 없는 것과 사건의 발생과는 서로 별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건의 실제적 첫 출발이 되는 사건은 148 영상 촬영 시간과 152 영상 촬영 시간과 155 영상 촬영 시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148 영상 촬영은 정민이가 촬영하였으나 152 영상과 155 영상은 그 옆에 있던 일행이 대신 촬영한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148 영상을 분석하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민의 핸드폰 영상 촬영이 멈추고
꺼지기 직전 몇 초간 땅을 향해 춤을 추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서 있는 위치의 왼쪽 뒤쪽에서 뭔가 흰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고 강하게 휘두르는 듯한 영상이 포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민이 사망 사건은 피의자와 정민이 두 사람만의 문제이다 하며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 이 사건에 제3자가 있다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피의자는 길가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정민이는 돗자리 위에서 신발을 벗은 채 양말을 신은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서 있는 왼쪽 뒤쪽 편에서 마치 뭔가 흰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휘두르는 듯 물체가 강하고 빠르게 휙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민이는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자세인데 어떻게 이 흰 물체를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자가 없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물체를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두른 주체는 누구냐는 것이죠. 이는 제3자가 있어서 그 흰 물체를 휘두르던 것으로 보이며 그 흰 물체가 빠르고 강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둘러지고 난 후 정민이의 핸드폰은 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흰 물체가 빠르고 강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둘러지듯 움직인 것과 정민이의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의 포착으로 말미암아 저는 솔직히 제3자가 함께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 정민이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자가 이후 152 영상과 155 영상을 정민이 대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정민이는 148 영상 촬영 시간과 152 영상 촬영 시간 사이에 우측볼의 가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Y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152 영상 촬영 시간과 155 영상 촬영 시간 사이에 정민이가 피해자에 의해 덜쳐 엎어져 평지로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반포 나들목 CCTV 영상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본인도 본인의 진술도 있고요. 목격자의 목격담도 있고요. 그러니 어찌 의심치 않을 수 있나요? 저에게 생각되는 이 상황들이 혹시 아니라면 그에 대한 신뢰성 있는 반로 증거를 오픈해 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Y나무 앞 피의자와 정민이가 돗자리를 펼쳐 술을 마시며 놀 때부터 그 근처 매우 가까이에 일행 1명이 함께 있어 함께 술을 먹고 놀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행을 일행 B라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행 B가 152의 영상 촬영, 155의 골든건 영상 촬영, 208의 정민이의 이동, 218의 정민이의 뒤로 넘어짐, 231의 정민이의 다시 눕혀짐, 325의 정민이의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되어 숨겨짐, 그리고 423의 수상택시 성강장 쪽으로의 정민의 이동, 그리고 강물 속으로 던져짐.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일행으로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황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분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분석이 100% 맞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반대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오픈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토대로 충분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행 B의 존재는 정민이 핸드폰으로 155 영상을 대신 촬영할 때 촬영자가 그림자 형태로 뚜렷하게 촬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촬영자의 얼굴 윤곽의 모습은 정민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민이는 얼굴 윤곽이 위아래로 약간 길쭉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155 영상에 촬영된 촬영자의 얼굴 윤곽은 동그랗고 조그마하였습니다. 즉 얼굴 윤곽이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48 때 정민이가 본인의 핸드폰으로 피의자의 달려가는 모습
과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148 영상 촬영 끝부분에서 정민이는 본인의 핸드폰을 함께 있던 일행 B에게 빼앗긴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행 B가 정민이의 발 왼쪽 뒤쪽에서 뭔가 흰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휘두른 장본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일행 B의 존재는 정민이 핸드폰의 155 영상에 그림자 형태로 촬영된 촬영자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148 영상에서 흰 물체를 정민이 서 있는 위치의 왼쪽 뒤쪽에서 흰 물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고 빠르게 휘두르는 주체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정민이 돗자리 주변으로 정민이와 피의자 외에 일행으로서의 제3자가 함께 있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148 영상 촬영과 152 영상 촬영 시간 사이에 의식을 완전히 잃고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149인 것입니다. 337 달사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줍니다. 3시 37분 Y나무 밑에서 피의자가 피의자 부친께 전화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고 합니다. 피의자는 고인이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며 피해자 부친께서는 친구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따라오라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피해자 측의 1차 입장문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피해자가 3시 37분 Y나무 밑에서 부친께 정민이가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정민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37 달사진에는 Y나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정민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정민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민이는 337 달사진을 찍기 전에 이미 3시 25분경 2명의 일행에 의해 끌려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되어 숨겨집니다. 따라서 3시 37분경에는 Y나무 근처이든지 또 다른 배수로 근처 어느 곳에서도 정민이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는 부친께 정민이가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 말한 것입니다. 즉 피의자는 정민이가 2명의 일행에 의해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되어 숨겨진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였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행 2명의 도움으로 정민이를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나무숲 속으로 이동시켜 옮겼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에 함께하였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옮겨진 테크 왼쪽 옆 나무숲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사람을 이곳에 숨기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정단 불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로 우거져 있어서 그 사이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숨겨놓으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119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테크 옆 나무숲 안으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왜 3시 37분 달사진을 찍을 당시 정민군은 테크 옆 나무숲 안쪽으로 숨겨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 정민이가 두 사람에 의해 테크 옆 나무숲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고 그 이동의 마지막 종점 위치도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4시 23분 정민이가 세 사람에 의해서 테크 옆 나무숲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역시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시작되는 위치 역시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3시 25분 정민이가 두 사람에 의해 이동되었던 종점 위치와 4시 23분 정민이가 세 사람에 의해 이동되었던 시작점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 위치를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반포나들목 CCTV 있는 곳으로부터 줌밍을 하며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나오는 곳이 테크 왼쪽 옆 나무숲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숨기기 좋은 곳이라 봅니다. 이곳으로 옮겨 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정민을 숨겨놓으면 캄캄한 밤에 일부러 이곳을 정확하게 뒤지지 않는 한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저는 2.18 사건 이후 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정민을 당연히 119로 먼저 불러 응급실로 옮겨 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면 살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정민을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49 때 정민이가 의식을 잃고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것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149의 충돌, 어떤 목격자의 증언을 빌린다면 얼굴과 가슴 사이, 즉 오른쪽 볼 쪽으로의 가격, 이것이 정민이가 의식을 잃게 된 직접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2.18 때 정민이의 뒤로 그대로 쓰러져 뒷머리가 찢어지는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다 부의주의로 발생한 일이라 보여지므로 이 역시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민이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된 것과 우측볼에 가격당하여 의식을 잃은 것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민이의 위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분명하게 책임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정민이를 구조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정민이의 뒷머리의 출혈부터 응급적으로 지혈시키고 급히 119를 불러 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옮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민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3명의 일행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19를 부르는 대신 테크 옆 나무숲 쪽으로 이동시켜 정민이를 아무도 못 보게 숨겼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고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구조 의무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겠다 여겨지는 시간인 4시 23분경 의식을 잃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세 사람에 의해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끌려 이동됩니다. 그리고 고3 여학생의 정언과 7번 목격자의 정언을 종합해 볼 때 그곳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옆길을 통해 강가로 내려갔고 그곳 하수구 아래 바위 위에 잠시 눕혀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리고 한강 물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고3 여학생이 뭔가 무거운 것이 물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소리인 첨벙 또는 팡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으며 7번 목격자 여씨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정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언으로 말미암아 정민이가 물속으로 던져졌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강 강바닥의 진흙이 어느 정도 깊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한강 물속을 걸어서 들어갈 경우 발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를 알고자 하여 한강 강물 속으로 직접 실제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바지를 입고 간단한 복장으로 들어갔지만 현장 답사를 하다 보니 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간 김에 거의 제 가슴 깊이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한강 강물 속을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강 강물 속을 평범하게 그냥 걸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첨벙 또는 팡 소리는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심스럽게 강물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첨벙, 팡이라는 소리가 나겠습니까? 전에 그 아래서 스턴트맨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첨벙 소리를 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 손으로 일부러 물 표면을 세게 때림으로써 소리가 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 표면을 이불로 손바닥을 펴서 세게 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7번 목격자들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도
첨벙첨벙 연속적으로 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첨벙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첨벙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누군가 한강 강물을 헤쳐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정민이가 물에 던져지면서 정민이 몸이 물과 부딪히면서 난 소리라는 것이죠. 고3 여학생의 정원에 있어서도 한번 첨벙 또는 팡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죠. 7번 목격자 역시 한번 첨벙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첨벙이라는 소리는 한강 강물 속을 조용히 걸어서 들어갈 때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고3 여학생도 7번 목격자도 첨벙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정민이가 한강 물속으로 던질 때 정민이 신체가 물 표면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첨벙이란 소리는 정민이가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 옆길로 하여 하수구 아래 바위 위로 정민이가 옮겨졌다 추정하는 것은 정민이 지갑에 묻어있는 스테아린산 칼슘 때문입니다. 경찰청 수사 진행 사항 보도문에 보면 정민이 지갑 테두리에 흰색 물질 스테아린산 칼슘이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스테아린산 칼슘은 시멘트 부식, 석수 등의 미네랄 생수, 즉 석회수의 비누세제와 같은 계면 활성제가 결합하면 흰색의 스테아린산 칼슘이 생성되는데 이는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테아린산 칼슘은 하수구 아래 바위에 많이 침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민이의 지갑 가장자리에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은 것으로 보아서 정민이가 이곳 하수구 아래 바위 위에 등을 아래쪽으로 하여 잠시 눕혀졌다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민이 지갑이 뒷 호주머니에 꽂혀 있었다면 정민이가 이곳 바위 위에 잠시 눕혀질 때 충분히 지갑 테두리에 선택적으로 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민이의 사건 현장에서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을 만한 곳은 Y나무 오른쪽의 강비탈길 중간에 있는 배수구 아래 바위와 이곳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아래쪽에 있는 바위 두 군데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가 Y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넘어지되 그 밑 강가 바위 있는 곳까지 끝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또 위치가 배수구가 있는 Y나무 오른쪽이 아니라 그곳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Y나무 왼쪽이었기 때문에 결국 Y나무 오른쪽 배수구 아래쪽 바위에서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을 일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아래 바위에서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증거와 논리로 인해 말미암아 정민이는 4시 23분 3명의 일행에 의해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이동되어졌고 수상택시 승강장 옆에 있는 하수구 옆길로 하여 하수구 아래 바위 위에 잠시 눕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3 여학생의 정언처럼 7번 목격자의 정언처럼 정민이는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첨벙, 팡 하는 소리가 났었고 그것을 그 근처를 지나가던 고3 여학생이 들었고 80m 이상 떨어져 있었던 7번 목격자들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7번 목격자들은 거짓 정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7번 목격자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저는 7번 목격자들의 목격담 중 일부만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7번 목격자들이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시점을 기억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제가 7번 목격자들의 기억에 있어서 시간 기억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7번 목격자들이 강물에서 사람을 목격한 시간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시 33분에 찍은 한강 야경 사진을 보고 시간을 거슬러 추정한 추정 시간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얘기인즉 목격자 중 한 사람이 오전 4시 33분에 잠수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야경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사진을 찍고 자리를 정리하다가 담배를 하나 핀 후 강물에서 사람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담배 피우는 시간을 5분으로 계산해 대략 오전 4시 40분쯤으로 추정하였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하필 이때 4시 33분경 한강 야경 사진을 찍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7번 목격자들의 시간 기억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7번 목격자들이 첨벙하면서 누군가 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한 5분쯤 지나 혹시나 그 들어간 사람이 어찌 되었나 살피는 겸 한강 강물의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한강 강물 사진을 찍은 후 5분 후 첨벙하며 사람이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보다 먼저 첨벙하며 사람이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약 5분 후 한강 강물 사진을 찍었다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7번 목격자들의 시간에 대한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며 7번 목격자들이 실제 첨벙 소리를 듣고 한강 강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은 4시 40분경이 아니라 4시 25분에서 4시 27분 사이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른 목격자의 정언과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와 정확하게 이빨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7번 목격자들이 실제 한강 강물로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간은 4시 25분에서 27분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7번 목격자들이 시간에 대한 기억 오류에 있어서 4시 25분에서 27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4시 40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4시 39분경 Y나무역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4시 40분경 첨벙하는 소리가 나고 한강 강물로 누군가 헤엄치듯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4시 39분에 Y나무역 강비탈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그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시 39분 이 사람이 올라오는 모습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7번 목격자들이 목격한 시간이 4시 40분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바로 이 4시 39분에 강비탈에서 올라온 사람을 찾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상황이 명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7번 목격자들이 말한 4시 40분이라는 시간은 4시 25분과 27분 사이의 시간을 분명하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민이는 이미 1시 49분 때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이가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장면으로는 218 사진 속의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과 218 때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영상과 3시 25분경 두 명의 일행에 의해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켜 숨기는 과정 속에서 가운데서 끌려가고 있는 정민이의 모습입니다. 3.25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서 끌려가고 있는 정민이의 모습이 끌려가는 중간에 정민이의 고개가 세워져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떨어지는 모습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상체도 아래로 푹 처지는 모습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황하였는지 두 명의 일행은 푹 처진 정민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민이의 이러한 모습은 정민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매우 명확한 증거 자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민이가 한강 강물로 던져질 때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던져졌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완전히 의식이 소실된 상태의 정민이는 한강 강물 속을 스스로 헤엄치듯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 완전 소실된 상태인데 어떻게 물속을 혼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7부 목격자들이 첨벙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정민이가 강물 속으로 던져짐으로 인하여 정민이 신체가 강물 표면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를 인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7부 목격자들이 강물 속을 헤엄치듯 들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하였는데 그것은 정민이를 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민이는 이미 의식을 완전 소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7번 목격자들이 본 것처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7번 목격자들이 한강 강물 속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을 보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4시 27분경 Y나무 옆 강비탈 부근에 누워있다가 6번 목격자에 의해 깨워지고 4시 28분경 Y나무 옆 강비탈에서 평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올라올 때의 상황이 6번 목격자가 4시 28분경 강비탈에서 먼저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본인의 갈 길을 가고 바로 이어 피의자가 강비탈에서 평지로 올라와서 Y나무 왼쪽으로 이동하여 서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비록 처음 올라오는 시점에 피의자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그 윤곽은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추워서 양손을 과잠 주머니에 넣어 움츠린 채 걷고 있어서 그런지 상체는 옆으로 두텁고 하체는 비교적 얇은 모양의 역삼각형의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피의자가 처음 Y나무 옆 강비탈로부터 올라왔을 때인 4시 29분경에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피의자가 왼쪽 큰 나무 뒤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시점인 4시 31분경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삼각형의 윤곽의 모습이 4시 29분과 4시 31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4시 31분에 살펴보니까 피의자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시 29분의 사람도 역시 피의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4시 28분 6번 목격자가 강비탈에서 올라오고 난 후 바로 뒤따라 올라왔다는 점에서도 볼 때 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는 4시 27분경 6번 목격자에 의해 깨워지고 4시 28분경 Y나무 옆 강비탈 통해 평지로 올라와서 4시 29분경 왼쪽 큰 나무 쪽으로 이동하였고 4시 31분경 다시 왼쪽 큰 나무에서 나와 도끼굴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시 32분경 피의자가 토끼굴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는 윗옷, 바지, 신발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4시 27분경 Y나무 뒤쪽 강가에 누워 있었다 하므로 그 직전 한강 물속에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왔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족분들은 입장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4월 25일 4시 30분 토끼굴 CCTV상 A의 귀가 영상에 의하면 A는 물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영상과 토끼굴 영상을 비교해보면 A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이 토끼굴 영상에서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당겨진 것처럼 늘어나 있습니다. 이 티셔츠는 4월 26일 신발과 함께 버려져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은 걸을 때마다 뒤꿈치 부분이 벗겨질 정도로 무거워져 있었고 신발끈 역시 뭉쳐져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불과 1시간 차임에도 4시 30분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에서는 매우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유족분들의 입장문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2차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유족은 A군의 티셔츠와 신발이 젖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나 티셔츠가 물에 젖어 있는지 신발이 무거워져 있는지 신발끈이 어떤지 등의 사항은 해당 CCTV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의 색상에 대한 논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CCTV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분석이 어렵습니다. 한편 A군이 장시간 야외에 있었고 또 잠들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귀가 당시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충분히 초화할 수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족 말에 따르면 신발과 티셔츠는 젖어 있으나 반바지는 젖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저는 피의자 측의 이와 같은 답변서를 읽어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젖었는지 신발이 무거워져 있는지 신발끈이 어떤지 CCTV를 보면 식별 가능한데 식별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나오는 얘기가 휴대전화의 색상에 대한 논란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빛과 매우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굴절 반사와 같은 빛의 작용으로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빛이 굴절되어 흩어지면 무지개 빛으로 나누어지니까요. 그런데 물체의 형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체의 형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영상 분석에 있어서 빛깔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 물체의 빛깔의 구별이 어렵다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은 전혀 엉뚱한 물체의 형태의 구별이 어렵다라고 말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회개한 논리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CCTV로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자가 피의자와 동일하게 옷을 갖춰 입은 상태에서 한 번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마른 상태에서 CCTV를 찍어보고 또 한 번은 물에 완전히 들어가 흠뻑 젖은 상태에서 CCTV를 찍어 그 둘을 상호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가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는 유족분들의 말을 신발과 티셔츠는 젖어 있으나 반바지는 젖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신 듯 하신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유족분들의 말과 뜻은 온몸이 젖었다는 표현으로서 당연히 반바지도 젖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지 어찌 반바지가 언급이 안 되었다고 하여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논리가 회계망측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피의자의 4시 32분의 토끼굴 영상을 통해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티셔츠의 목 부분이 당겨져 있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느낌 이슈에서 너무나 훌륭한 실험을 하였기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개의 티셔츠를 구입하여 하나는 마른 상태로 하나는 물에 젖은 상태로 만들어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실험을 양쪽에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티셔츠는 탄력성이 있어서 목 부위가 원래대로 되돌아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물에 젖은 티셔츠는 탄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목 부위가 축 늘어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4시 32분 토끼굴에서의 피해자의 티셔츠는 물에 흠뻑 젖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의 신발이 늘어나 있음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운동화의 뒷부분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을 하는 입장이지만 운동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이 물을 먹게 되고 신발이 늘어난 것을 매우 많이 체험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운동화의 상태를 볼 때 피해자는 한강 강물 속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다 나왔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의 티셔츠와 바지를 살펴보았을 때 티셔츠와 바지가 쭈글쭈글해지고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1시 51분 Y나무 앞에서 춤추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티셔츠와 바지는 물에 흠뻑 젖게 되면 몸에 달라붙게 되고 그 결과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는 제가 직접 제 몸에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티셔츠만 입고 실험을 한 것이지만 물에 젖기 전에는 티셔츠의 부드러움이 살아있었으나 티셔츠를 입은 채 샤워기를 털어 입고 있는 티셔츠에 물이 흠뻑 젖게 만든 후 옷에서 물이 더 이상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되는 상태에서 몸에 입은 티셔츠를 살펴본 결과 티셔츠는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물기에 의해 몸에 달라붙고 쭈글쭈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에 젖은 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CCTV 영상에 뚜렷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4시 32분 토끼굴 속의 피의자의 옷의 모습을 볼 때 티셔츠나 반바지 모두 몸에 달라붙어 있으며 쭈글쭈글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시 51분에 촬영된 물에 젖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와 신발은 모두 물에 흠뻑 젖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잠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과잠과 노트북이 든 가방은 마른 장소에 벗어놓고 한 칸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저는 피의자의 옷이 젖었는가 여부를 그때 탄 택시기사에게 물어보았던 것으로 압니다. 택시기사는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다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를 할 때 비로소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당연히 말라 있었겠죠. 당연한 말을 뉘앙스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주장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다음은 느낌 이슈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직 택시 기사의 정언이라고 합니다. 그 일부입니다. 그 시간에 택시 운행하는 사람이면 90% 이상이 주간반 세차는 오후 4, 5시 사이에 할 텐데 손님이 내리고 뒷좌석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손으로 만져보는 기사는 아마 가능성 제로, 진짜 너무 수상하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주간반 세차는 90%가 보통 오후 4, 5시 사이에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토끼굴을 통과한 시간이 새벽 4시 32분이니 거의 1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라 있었겠죠. 그것은 새벽 4시 40분경 피의자가 택시를 잡아 탈 그 당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측의 2차 입장문을 살펴볼 때 정민이의 입수 경위를 말하면서 매우 특이하게 말한 부위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언덕과 강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점, A군에게는 물에 젖은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언덕 부근에서 고인을 끌어올린 기업과 고인의 입수는 서로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 측의 2차 입장문에 있어서 위 내용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가 자기 변호사인 원앤파트너스에게 사건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사건의 초반부, 즉 정민이가 강기 속에 굴러떨어지고 평지로 끌어올린 일, 깨우려고 하였던 일 정도만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는 사건의 중반부와 후반부 전체를 자신의 변호사인 원앤파트너스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중반부와 후반부란 218의 정민이가 뒤로 그대로 넘어져 뒷머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한 것, 325의 정민이의 테크 옆 나무숲으로의 이동과 숨김, 423의 정민이의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의 이동, 그리고 정민이를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 그리고 보다 깊은 강물 속으로의 이동 등을 말합니다. 그것은 2차 입장문을 원앤파트너스가 직접 적어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언덕과 강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고 그리고 피의자에는 물에 젖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고인을 끌어올린 것과 고인의 입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여 강기석 언덕에서의 사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49에서 152까지의 사건만을 의미합니다. 강기석 언덕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의자가 강기석 언덕을 벗어나서 발생한 진짜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호사인 원앤파트너스에 전혀 말하지 않고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피의자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대략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후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를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진실은 진실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은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분석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여러 증거 자료에 의거하여 말씀드림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희 얘기가 문제가 있다 여겨지신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반론 증거 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주어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반영하여 다시금 내용을 재정립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제 분석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진지하게 훑어보고 그 내용과 주장이 일리가 있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제 의견을 기쁜 마음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철저히 증거 자료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경찰청 수사진행상 보도문을 보면 돗자리 부근 수중 구조 분석 개요도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강가 바위가 있는 곳으로부터 7.1m까지는 물의 깊이가 0.52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강가 바위로부터 10.5m 정도를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강물의 깊이가 1.5m 정도 되고 14.4m를 들어가야 사람 키 정도의 높이인 1.7m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느낌 이슈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강가로부터 약 10m 이상 나가야 얕은 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키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약 15m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4월 30일 한강 물속에서 정민을 발견할 당시 정민이는 한강 상류 쪽으로 역류되어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민간 구조사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민이가 충분히 역류되는 강물에 의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강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 다시 하류 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깊이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강가로부터 15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간 위치에서 떠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심각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3 여학생의 목격담과 7번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보면 첨벙 또는 팡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정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민이가 한강 강물 속으로 던져지므로 그래서 정민이의 몸이 물 표면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은 일행들이 의식을 잃은 정민을 붙들고 힘껏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하더라도 강가 바위로부터 1m 아니면 2m 이상 멀리 던져 넣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강 하류로 멀리 떠내려가지 못하고 깊이가 단지 0.52m 정도 되지 않는다면 물밖에서도 보이는 것이고 몸이 충분히 떠지 않으니 강물 속에 던져진 정민이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던져진 곳에 그냥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강가로부터 1m 아니면 2m 위치에 던져진 정민이를 강물이 더 깊은 곳으로 즉 강가로부터 15m 이상 되는 위치로 끌어서 이동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정민을 더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한강 강물 속으로 옷 입은 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누군가의 힘에 의해 강가로부터 15m 이상 이동되었기 때문에 4월 30일 정민이가 보다 깊은 위치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4시 32분에 보니까 피해자께서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4시 27분 6번 목격자에 깨어질 때부터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강가에서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누워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 옷에 눕기 전에 강물 속에서 옷을 입은 채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시 25분경 일행들에 의해 강물 속으로 던져진 정민이를 강가에서 1 내지 2m 위치에서 강가에서 15m 이상의 위치로 수심 1.7m 이상의 깊은 곳까지 이동시켜야 하는데 피해자께서 그것에 적극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시는 것이죠. 저는 피해자께서 이와 같은 험악한 일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말미암아 정민을 더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시킨 당사자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므로 만약 피해자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하면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청 수사 진행상 보도문을 보면 7번 목격자들의 내용에 있어서 경찰분들이 목격자 참여하에 현장 조사를 위해 실시하였다 합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한강 둔치와 7번 목격자에 의해 목격된 강물 속 남성의 측정 거리가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민이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임을 전제로 할 때 강물 속 남성은 정민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4시 25분에서 4시 27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면 7번 목격자에 의해 목격된 강물 속 남성은 피해자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피해자께서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추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보고에 의하면 그 강물 속 남성이 한강 둔치로부터 12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강가로부터 15m 이상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7번 목격자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하여 말씀드리면 정민이가 신었던 양말에 묻은 토양을 국가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정민이 양말에 부착된 토양과 돗자리 인근 강가로부터 10m 수중의 토양이 색상, 평광 형상 및 성분 조성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민이의 양말에는 강가로부터 1m, 2m, 5m 수중의 토양이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민의 양말에는 10m 수중의 토양이 묻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민이가 물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만약 정민이가 강바닥의 뻘을 밟으면서 들어갔다면 강가로부터 1m, 2m, 5m 수중의 토양도 함께 묻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수 감정 결과 강가로부터 10m 수중의 토양이 묻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민이가 일행들에 의해 강물 속으로 던져졌음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며 정민이가 강가로부터 15m 이상 가운데로 이동될 때 물속 땅을 밟지 않고 물속으로 이동되었음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께서는 정민이를 물속으로 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동시킨 장본인으로 매우 심각하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피해자께서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러한 심각한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